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 증상도 있고요. 메스꺼움 또 트림도 나는 불편감이 있을 때 위가 안 좋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내시경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 기능성 위장장애로 진단되기도 하는데요. 흔히 신경성으로 불리는 상태가 기능성 위장장애인 걸까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 또 어느 정도 증상이 지속되는지도 중요할 텐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 기능성 위장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정수와 급행열차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이 당사자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 가스가 차고 트림이 올라온다, 헛배가 부르다 여러 증상들을 얘기하시는데 위 내시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이 소화 기능에 있어서 편치 않음을 느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의학 박사 신영택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신경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게 있죠. 이 검사를 해도 이제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증상이 아주 곤혹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흔한 소화기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한 10 내지 20% 정도가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15 내지 20% 정도가 기능성 위장장애를 경험한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인 거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2명은 경험하는 질환이군요. 기능성 위장장애. 이게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고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이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뭐 더부룩하고 뭔가 좀 꽉 찬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스가 차다 보니까 트림이 또 자꾸 올라오잖아요. 증상이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기질적인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이제 소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의 불편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식사하고 나서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조기 포만감이라고 해서 빨리 배가 부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이 잦고 또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한 유형이고요. 또 다른 이제 두 번째는 심화부, 우리 명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심화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명치 부위가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양상이 지속되고 또 속이 막 쓰리고 또 공복 시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증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또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은 기능성 위장장애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런 증상들 경험하는 걸 가지고 모두가 우리가 기능성 위장장애로 진단하지는 않겠죠.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최소한 6개월 전에서부터 나타나고 또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내시경상 검사상에 특별하게 기질적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기능성 위장장애다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당연히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보게 되지요. 예. 네네. 하지만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좀 길게 이어지니까 그 만성 질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치료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증상이 뭐 치료를 통해서 완화된 이후에도 생활 관리를 잘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위험 요인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니까 글쎄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수면 부족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식사를 또 규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예, 사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건 아마 그렇습니다. 누구나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산 과다도 있더라고요. 예, 위산 네. 과다.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말 그대로 이제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또 위산이 이제 분비가 됐을 때 위산으로부터 이제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점막이 좀 약해지고 과민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속쓰림이나 명치 부위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역시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다든가 수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식사하는 습관, 또 잠 잘 못 주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산이 적절하게 잘 분배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어를 잘 못하는 거군요. 네네. 그 이제 복용 중인 약물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또 이 섭취하는 음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부 약물들은 이제 위장 운동을 방해하거나 위 점막을 좀 자극하는 또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염진통제, 또 항생제, 골다공증 치료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일부 고혈압약 같은 거, 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또 스테로이드, 또 일부 당뇨 치료제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들인데, 뭐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이라든가, 또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또 카페인, 또 탄산음료, 또 술, 또 초콜릿이나 단 음식 많이 드시는 거, 또 산도가 높은 음식도 이제 자극원이 될 수 있고요. 유제품들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 예, 이게 안 좋다는 건 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이게 작용을 하게 됩니까? 기름지고 튀긴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위장에서 이제 배출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서 속이 예.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이라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맵고 짠 음식도 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점막을 자극하고 뭐 속쓰림 같은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위장에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카페인, 커피죠. 그죠? 예. 탄산음료도 그 위 건강에는 좋지 않다면서요. 일반적으로 뭐 소화가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 탄산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거를 먹으면 이제 트림이 나오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이제 느낌을 느끼시는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탄산음료는 이제 위를 팽창시키고 불편감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좀 촉진하고 또 그 이 위장이라든지 식도 이제 그 근육을 좀 약화시키고 위완시키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에는 이 뭐 속쓰림도 유발할 수 있고 위산도 역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네. 뭐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죠. 술도 뭐 위 건강에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술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위점막 손상도 될 수가 있고 위험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뭐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또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것들도 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뭐 속쓰림이나 또 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주로 이제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복부 팽만감을 좀 유발을 시킬 수 있어서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좀 산도가 높은 음식, 이제 신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 가려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위산 분비를 자극하게 되니까 역시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 이런 것들 유발할 수가 있죠. 예. 우유는 어떻습니까?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유제품을 먹고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런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삼가시는 것이 좋고 과하게 되면 설사할 수도 있고 복부 팽만감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성 위장장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제품은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우유 드시고 나서 설사를 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래도 꼭 드셔야겠다면은 요즘 이렇게 기능성 우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드시는 건 괜찮겠죠.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기름지고 튀긴 음식, 또 자극적인 음식들, 술, 단 음식, 또 산도 높은 음식들 이런 것들 좀 피하시고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표현하는 증상에 따라서도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예. 환자분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증상을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식후에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장 내 가스도 증가하고 또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섭취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기 포만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배가 부른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서 또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위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명치 통증이 이제 속쓰림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점막이 이제 자극이 돼서 또 위산이 역류가 돼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요. 또 메스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감 같은 거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장에서 빨리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위장 자체의 과민성이 증가해서 그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고요. 또 트림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또 위산이 막 역류되는 것 같다 이렇게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페인 섭취 같은 걸 관련해서 위장하고 식도의 이제 관략근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자꾸 이제 역류가 되는 것들이고 또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드셨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아프다, 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 운동이 이상이 있다든가 또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이제 좀 변화가 생겨서 좀 유해한 그런 미생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복통도 있고 설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6가지 정도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또 어떻게 해당되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검사를 했는데도 큰 이상이 없다면 당사자에게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문진일 텐데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우선 이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묻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되셨는지, 또 어느 때 주로 나타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가 되는지 그런 요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이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도 확인이 이제 돼야 되고요. 또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증상하고 관련된 검사를 기존에 받아보신 적이 있었는지, 또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그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네. 자, 원인이 확실치 않은 경우라면은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막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성 위장장애들이 이제 원인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예. 그리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한 가지만 사실은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뭐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제 무엇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증상, 뭐 호소하시는 증상, 가장 불편한 증상 같은 것들이 무언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완화시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치료 목표가 되고요. 또 환자 치료할 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악화 요인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겪는 불편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치료의 목적을 일단 증상을 좀 완화시켜서 편안함을 더해주는 게 치료의 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이렇게 좀 돌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뭐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평소 우선 식습관이 불규칙하진 않은지 또 뭐 과식이나 야식이나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걸 자주 드시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카페인이라든가 뭐 탄산음료, 술, 또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또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은지, 또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아니면 뭐 식사하고 나서 바로 뭐 운동하는 그런 뭐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또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편인지, 또 최근에 뭐 수면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뭐 수면이 부족한 것도 이제 위장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 수면 부족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위장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그 식사 속도도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빨리 드시게 되면은 좀 이게 공기도 같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식사 속도가 이제 빠르게 되면 뭐 그게 이제 뭐 위장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게 기능성 위장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기가 많이 좀 함유가 돼서 트림이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드셔야겠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은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좀 참을만하게 아프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시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참을만 하고 증상도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덮어놓고 만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심하게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요 순간만 넘으면은 좀 편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방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됩니까? 한의학적인 치료의 큰 원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생활 관리 그리고 식습관의 관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증상의 우선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 뭐 이를테면 뭐 침 치료라든가 뜸 치료라든가 부항 치료라든가 또 한방 이양요법이라든가 뭐 대증적인 한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한방 치료가 진행되는 건데 비위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위의 무력감을 해결하는 건가요? 네, 비위라는 이제 표현은 소화기를 대변하는 이제 한의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비위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은 뭐 저하된 위장의 운동이라든가 또 위 무력증이라든가 위 하수,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증상, 이상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비위 기능을 보강해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게 기능성 위장장애 원인 중에서 뇌하고 장의 축 이상, 브레인하고 거트의 엑시스 디스펑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네. 뇌하고 장은 신경계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이 생기면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갑자기 뭐 설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럴 수도 볼 수 있거든요. 흔하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위장장애에 대한 증상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네, 이 뇌와 장은 조금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다른 장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연결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어떤 기능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담음, 식적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담음 식적이라는 것이 이제 순수한 한의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잘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담음이라는 것은 비생리적인 체액이 이렇게 좀 저류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식적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체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음이든 식적이든 요거 전부 다 위장의 기능저하, 기능성 위장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고요.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한약이 처방되기도 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의 경우에 이제 한약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효과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한 처약 그 건강보험이 이미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많이들 이제 이용하고 계신데 아마도 이제 그런 효과 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도 좀 많이 줄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침, 뜸, 이제 부항과 같은 치료도 도움이 되죠. 네, 물론입니다. 한약 치료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침은 기혈의 소통을 돕고 위장 운동의 빠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뜸은 복부와 또 비장, 위장 경락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온열 자극이기 때문에 온열 자극을 통해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항 치료도 역시 이제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비생리적인 체액인 어혈이나 담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역시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와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약침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약침은 기능성 위장 장애와 관련된 중요한 경혈에 약침을 시행하게 되고요. 침의 효과 또 한약의 치료 효과를 동시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약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침 치료도 있더라고요. 네, 전침 치료도 역시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전침을 시행을 하게 되면 위장 운동이 촉진돼서 위 배출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속이 더부룩한 걸 좀 감소시키고요. 위산의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을 좀 보호하고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내장의 과민성을 좀 감소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배가 아프다든가 또 답답한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의 이제 균형을 좀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소화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장 운동도 촉진시켜서 가스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고 배가 좀 빵빵하게 이제 부풀어오는 그런 팽만감 같은 것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기침 치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위장장애로 진단될 때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잠깐 불편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장기화되고 또 고질적인 만성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증상의 개선을 위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이제 관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식습관,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생각하기에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게 원인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우선은 그것부터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고 또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으셔서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 위장 장애가 있으시면서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또 대변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변 색깔이 뭐 짜장면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혈변 양상을 보인다든가, 또 혹시나 이제 뭐 그 기침을 하면서 이제 토혈을 한 적이 있다든가, 또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잘 삼켜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다든가, 또 위장장애가 야간에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게 단순한 기능성 위장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어떤 질환들을 좀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기에 증상을 좀 바로잡아서 잘 치료해 나가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다른 또 증상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신현택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보는 시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1개월 시한부 나는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암 생존자의 자기 고백, 자기 이야기인데요. 예. 이 책의 저자인 그레이스 히로라는 분은 유방암 수술 한 달 만에 전신 전이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분들을 메타 생존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미국의 유방암 지원 단체에서 만든 메타 생존자라는 단어는 이 전이라는 뜻과 생존자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인데요. 네. 그래서 암 재발 전이 환자 또는 처음부터 사기 판정을 받은 암 환자를 우리가 메타 생존자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네. 책의 저자인 그레이스 히로 씨 역시 메타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그래요. 네, 13년 경력의 간호사, 남을 치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 여름에 느닷없이 희귀 유방암 그리고 전신 전이 진단을 받고 1개월 시한부라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10년 전 얘기인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는 이 침대 밖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극도의 불안감. 더는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절망이 있었는데요. 저자는 이때를 회고하면서 주저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에 나는 포기 거부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책을 쓰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이제 포기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얘기인데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인한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남은 수명이 한 달 남짓 2015년에 그 선고를 받았잖아요. 현재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세 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불어닥쳤을 때 백신 접종 간호사로 자원해서 2년 동안 근무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예. 암 환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로 씨가 지금까지 암에 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책은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놀랍게도 히로 씨가 자신의 몸을 지켜준 든든한 지원군으로 지목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첫 번째가 비타민 C, 두 번째가 약선 식단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C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니까 약선 식단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한방 식이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예. 체질과 현재 몸 상태에 맞는 건강한 식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단인데요. 저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전체를 떼어내는 유방 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을 무렵 병원 문을 나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숨이 가빠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네. 급성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호흡곤란의 원인이 흉막 파종, 그러니까 흉막 곳곳에 퍼진 암세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예, 치료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전이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아주 거의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이 무서운 게 전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정밀 검사 내려진 끝에 진단명이 3중 음성 유방암, 말기 방추세포암, 그리고 전신 전이암으로 재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 1개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거죠. 치료 대신에 완화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걸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래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의견을 따르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자는 포기하는 대신에 병원에서 찾지 못한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대안의 길을 찾아 나섰다고 그래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그때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때 가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암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시도했던 보완요법을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예. 지난 9년 동안의 생존 기록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극심한 이 암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고 폐와 흉막에 전이된 암 때문에 흉수가 차올라서 산소 호흡기 없이는 마음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처지였지만 저자는 결국 암에 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이게 이제 한 저자의 사례니까요. 이걸 전체적으로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암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 의지만큼은 네,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요법을 했다고 했는데, 저기 좀 조심스럽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암 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은 되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데요. 한동안 왜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이런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된 적이 있었죠. 예. 우리가 보완요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자가 보완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건강해진 일종의 수혜자이긴 하지만 저자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표준 치료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자는 일명 4대 암 표준 치료에 속하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그리고 면역요법 가운데 항암제, 분자 표적 치료 모두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러한 표준 치료와 함께 저자가 이러한 어떤 보완요법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와 의료진에게만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 나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의지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가 찾은 새로운 항암의 길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비타민 C와 한방 약선 식단을 고민했던 거죠. 네. 한방 약선 식단은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비타민 C 수액을 맞는 방법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항암 부작용을 억제하고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을 통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고농도 비타민C 수액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자신이 표준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항암제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이 두 가지 대체 요법의 효능이 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그 현대의학에서의 이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뭐 하지 않고 대체 요법만 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보조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자 역시 그걸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보완요법, 대체의학은 표준 치료가 가진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환자가 표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체력적인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수단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자에게는 항암제 부작용의 감소, 면역력 향상, 그리고 암성 통증 완화라는 독특한 효과를 가져다준 고농도 비타민C 링거, 이걸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게 큰 효과를 받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방법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암치료 보조 요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증빙하기 위해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타민C 메가도스의 원리는 체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극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C의 과산화수소 생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정상세포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하지만 이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인 카탈레이스 활성 수준이 낮아서 비타민 C가 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결국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회복이라든가 피부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형성에도 기여해서 피로와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통한 여러 가지 효과를 저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저자 역시도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자에게는 이 비타민 C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가 뭐 단독적인 어떤 항암 요법으로 뭐 활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 모든 종류의 암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현재 연구 단계에서 비타민 C가 특정 암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고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자의 경우도 항암제 투약을 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이 비타민C 링거 주사를 맞는 식으로 메가도스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항암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메스꺼움, 식욕부진, 구토, 손발 저림 이거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타민C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저자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또 다른 방법은 약선 식단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자는 이 약선 식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음양오행 그리고 오미, 오색, 오성 이 5가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누구나 약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치료와 함께 보완 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 현재도 1개월 선고 후에 10년 가까이 생존한 생존자로서 저자는 우리 주변에 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체념하고 포기한 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뭐라도 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인 항암 치료 또 암을 치료하는 현대 의학적인 방법은 다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비타민 C나 이런 약선 식단을 이용하셨다는 거군요. 예. 이 포기를 거부했다는 저자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암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책을 통해서 비타민 C 요법이라든가 약선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지, 강인한 마음가짐이 그를 살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클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암과 맞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에게 의존하는 표준 치료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보완요법도 아니고 마음가짐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10년 가까운 항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발전된 의학, 선진적인 의약품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 자신과 똑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고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함께 싸우고 있는 메타 생존자 동지 덕분이었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 없다. 가능성이 없다. 희박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지만 저자는 그런 말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저자가 책을 통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아직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이 책이 이 저자의 용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개월 시한부 나는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그레이스 히로의 책 오늘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